안녕하십니까. 화생왕 송 대표입니다. 2025년도 5월 22일 목요일 현재 시간 오전 11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미 앞서서 시장의 변화를 좀 주목하는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있었고,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에 한치 변함없이 그러한 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세요.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고, 이 국면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야지만 향후 시장도 수월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면서 시장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816포인트 1.91%가 조정을 받아서 41,860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도 1.4% 정도, S&P 500도 1.6%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3대 지수가 모두 공통적으로 조정을 받고 마감이 됐는데요. 우선 고가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이 패턴이 굉장히 위협적이다. 이게 주가라는 게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단기적으로 급락을 한 뒤에 반등을 빠르게 하면 이런 시세들은 단기적으로 치고받았기 때문에 금방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반대로 치고 받은 상태에서 이게 단기적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추격 매수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차익 실현도 빨리 나타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 고가 구간을 만든 지가 지금 3일, 4일, 3일, 그러니까 7일 정도를 고가 형성을 하는 상태에서 세를 내뱉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패턴들은 왜 위협적이냐면 대기 거래량들이 터지기 시작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없었다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오는데 여기서 터져 나오는 거래량들은 방어적 거래량입니다. 이 방어적 거래량이라는 게 뭐냐면 차익성 거래를 의미하는 건데 이와 같은 차익성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물 소화 국면으로 전개가 될 수 있어요. 지금처럼 매물 소화 국면으로 전개가 되어버리면 주가의 하방 압력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이 나타났을 때는 방향성이 좀 급진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흔히 말해서 매물 폭탄으로 연결되는 동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었을 때 어제 시장 상황을 좀 보시면 사실 개장 초반에는 시장이 좀 강했습니다. 개장 초반에는 앞서서 있었던 지난 19일 장과 좀 흡사했는데 저녁 프리마켓 구간까지 조정을 받았던 시장이 개장을 하면서 런을 했어요. 런을 해서 다시 한번 고가를 근접하는 구도를 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런을 할 때 긍정적 구도를 줬던 건 뭐냐면 구글이었습니다. 알파벳이었는데 알파벳이 랠리를 펼치면서 날아가 버렸어요. 알파벳이 날아가면서 나스닥을 끌어올려줬는데 사실 다른 종목군들은 크게 재미가 없었거든요. 알파벳이 굉장히 재밌는 그림을 줬다. 근데 여기서 알파벳은 뉴스가 좀 단순해요. 특별한 뉴스는 아니고 인공지능 안경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쓴 안경인데 그 안경을 통해서 번역도 하고 검색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10년 된 기술이에요. 10년 전에도 이걸 도입을 했다가 구글에서 사실 이걸 도입을 했다가 실패를 했죠. 정확히 말하면 사업을 철수를 했었습니다. 사업을 철수. 그래서 사업을 철수를 했다가 다시 이번에 우리나라 안경 회사 따지면 젠틀몬스터, 저도 그 선글라스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삼성전자 이래서 해서 다시 구글 글라스를 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펌핑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완전히 호재는 아니었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시장에 지금 뭐가 없었냐면 재료가 없었잖아요. 재료가 없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되냐 안 되냐는 나중에 뒷얘기고 일단 지금 당장은 먹잇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먹잇감에 주가가 좀 반응하는 모습을 줬고요. 거래량을 보시면 전거래량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거래량이 돌아주기 시작하면서 주가를 펌핑을 했죠. 이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주가를
좀 들어 올려주는 효과를 줬습니다. 이게 향후 지금은 종목 장세는 아니니까 이게 향후 어떻게 된다 이런 건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여하튼 재료가 좀 공급이 되면서 주가가 펌핑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이제 새벽 2시에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새벽 2시에 갑자기 급락을 맞았죠. 고가에서 캔들 하나로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캔들 하나로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는데, 이게 왜 그랬느냐라고 보면, 어저께 국채금리가 2시 반에 발표가 있었고, 이 국채금리가 다시 5%대가 넘어서 버렸습니다. 20년물이었는데. 제가 이제 계속 국채금리를 해드리고, 어제도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국채가 튀어 오르면, 이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국채가 이 가격을 찍은 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처음 보는 위치, 난생 처음 가고 있는 상황, 그게 아니고, 현재 이 국채 가격은 이미 23년도에도 받고, 22년도에도 받고, 24년도에도 받던 자리들이에요. 이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도 이게 매번 있는 얘기잖아요. 미국의 부채 한도, 매번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미국의 부채 시계라고 구글에다 검색해 보시면 이게 보면 2017년도부터 이미 있었던 얘기고, 사실 그 전부터 계속 있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지금 부채가 얼마인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부채가 늘어나고 한 과정은 아니에요. 그리고 매번 부채 협상이 있기 전에 그 문제가 같이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근데 지금의 문제가 좀 다른 건 뭐냐면, 단순하게 부채 문제만 가지고 가면 이건 사실 하원이랑 협상하면 되는 부분이라, 어차피 이거 부채를 연장할 거거든요. 만기 연장을 하는 것이지 이걸 터트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왜 문제가 되냐면,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을 드랍했잖아요. 신용등급을 드랍을 하면서 문제는 국채를 팔아 제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국채를 팔아 제끼기 시작한 게 문제가 또 뭐가 됐냐면, 무역 분쟁을 하지 않았으면 다른 나라들에서도 적정한 매도세를 보였을 텐데, 지금 미국 국채의 가장 큰 매도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무역 관세에 싸움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무기가 되어버리고 있는 역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국채가 브레이킹을 못 잡고 튀어버린 현상을 주고 있고, 이렇게 튀어버린 현상이 생기니까 주가가 압박을 높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안 그래도 주가는 조정받은 이후에 기술적으로 강하게 반등을 하고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건 완전히 좋은 미끼가 되고 있는데, 더 이제 무서운 부분은 뭐냐면, 메이저들이 참 현란하다. 왜 현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도 보이는 것처럼 주가가 위쪽으로 조정을 받고 튀어 올리면서 나 여전히 시장 강해라고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그러한 시그널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타임을 잡아서 역으로 뒤집어 버리는 이런 현상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한테 심리적으로 강세 심리를 계속 주고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강세가 아니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차익 실현을 계속 요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정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좀 위협적인 국면입니다. 지금 위치 자체가 위협적이라고 보여지고, 그만큼 위협적이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접근을 안 할 수가 없는 구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았을 때 어차피 지금 현 위치에서의 이 매물 소화 과정들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국채도 지금 당장 딜이 될 가능성 굉장히 좀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고 계속 판단을 했을 때 지금의 매물 소화 과정의 속도는 피하기는 쉽지 않다.
일단 이 과정은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중요한 것은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인 것 같아요. 어차피 국채를 브레이킹을 잡기 위해서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벤베네키가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했을 때 좀 의아하긴 했었거든요. 그때도. 근데 지금 상태에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파월 연준의장을 때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이걸 디펜스를 하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 행위를 할 텐데 아시겠지만 일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때렸을 때 주가는 쇼킹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그렇게 좋게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는 거죠. 지금은 누구죠? 존슨 하원 의장이랑 그다음에 지방세에 대해서 공제한도를 좀 조정하는 걸 좀 합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를 조정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안에 대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결론이 나서 국채가 진정되기 전에는 국가가 온전하게 안착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뷰로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오늘이 가장 큰 분수령인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어저께까지는 크게 볼만한 지표가 없었는데 오늘부터는 좀 눈에 띄는 지표들이 좀 나오고, 이제 특히나 이제 생산과 관련된 유럽 쪽 지표들도 있고 미국 쪽도 PMI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표들이 주가를 굉장히 좀 자극할 수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내일 새벽으로 넘어가면 연준 의장들까지 나오시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이 아마 다시 한번 국채를 재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개장 바로 직전에 붙어 있는 22쪽 통화정책 보고서라든지 신규 실업 수당이라든지 PMI라든지 이 세 개가 콜라보가 됐을 때 주가의 향방이 가감하게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시간을 좀 조심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단순하게 박스권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박스권의 관점을 가져가기가 쉬운데 해당 뷰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박스권의 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적절치 않겠느냐, 이러한 의견을 드려보는 것이 현재 시장에는 맞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채의 이 치솟고 오르는 이 속도가 보통 속도는 높고, 제가 지금 이 경계선을 지금 오늘 새벽에 넘어섰거든요. 오늘 이 경계선 4.5 중반대를 지금 넘어서기 시작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20년물도 보고 30년물도 많이 보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트렌디하게 볼 때는 10년물이 무난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10년물이 만약에 여기서 4.7대까지 뻗는다고 하면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 소수점 이게 지금 4.7이고 얘가 4.5니까 4.6 잡으면 그냥 0.15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이게 0.1이 보통 0.1이 아니거든요. 단순하게 정수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정도까지 뻗는다고 하면 생각보다는 더 영향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국채를 보시는데 너무 지금 최근에 계속 기사가 10년물이라든지 30년물에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원래 가장 많이 트렌디하게 보는 게 10년물 국채를 많이 봅니다. 그거를 고려했을 때 지금 위치에서 만약에 4.7 쪽으로 흘러간다고 하게 되면, 왜냐면 지금 20년물이 어저께 기점에서 5.0대를 갔잖아요. 그럼 이제 남은 거는 10년물이고 단기채물로 넘어가거든요. 5년, 2년, 3년, 2년 넘어가는데, 근데 가장 경계선에 있는 것이 10년물이라 봤을 때 10년물이 그 경계선을 터치업을 하게 되면 조금 생각하기 싫은 구도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 대기 매물들이 급속도로 터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대비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의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쉽진 않습니다. 잘 대응하셔야 되고요. 저도 초반에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은 송 대표였습니다.